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성양구 중촌이란 곳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황토집이나 전통 농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의 집성촌에 가까웠죠. 그러다가 지난 2015년 성양구는 대규모 재개발지로 선정되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노후 주택들 싹 철거됐고요. 도로가 정비되면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완전히 현대적인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40대 후반의 남성 지광은 재개발의 수혜를 톡톡히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재개발 보상을 해줄 때요. 철거 면적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에 맞게 주민에게는 아파트가 무상으로 제공되죠. 당시 지광의 가족을 살펴보면 40대 아내였던 장씨, 16살 된 큰딸 지설, 그리고 8살 된 막내 지룡까지 총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2채의 아파트와 보상금이 주어져요. 이 보상금을 가지고 가족은 칭다오 시내에 작은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2채가 남아있죠? 이 중에 702호는 가족들이 거주하기로 했고요. 남은 건 601호인데 세를 내놓고 월세를 받으면 딱입니다. 지광은 워낙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세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도 보상으로 받은 집이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무료로 내주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또 보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유지비는 받는 게 맞죠. 그렇게 고민하던 부부는 결국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월세를 내놓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임대 계약을 해보셨겠지만 어떤 조건들이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여성에게만 임대를 하겠다 등등인데 이건 순전히 집주인 마음이에요. 부부가 워낙 배려가 깊고 착한 성격이어서 굳이 팍팍하게 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게 되죠. 대신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그 유일한 조건을 내겁니다. 세를 내놓기에 앞서서 2017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간단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저렴한 월세 탓에 세입자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중순 길림성에 살던 한 남성과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는 40살의 이춘길, 조선족이었습니다. 고향은 길림성이지만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좀 받기 위해서 1년간 칭다오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죠. 혼자 온 건 아니었고요. 그의 아내 32살 이진화, 그리고 그의 부모님 68세 아버지 이종식과 어머니 김성금이었습니다. 총 4인 가족이고 자식은 없었어요. 이춘길은 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싸서 좋다면서 당장 계약하길 원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혹시나 싶어서 이들의 법적 기록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4사람 모두 전과 기록 없이 깨끗해요. 게다가 이춘길 이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굉장히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 부부가 원래는 1년에 380만 원이던 집값을 그냥 340만 원만 주세요 하고 깎아주게 돼요. 이렇게 효심 깊은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이때 이춘길은 입주 후에 바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계약에 앞서 약 3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 했는데요. 여기서 이춘길이 쭈뼛거리면서 사정을 토로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20만 원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임대료랑 같이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 봉양하느라 제가 생활이 빠듯해서 면목이 없네요. 그는 신속히 돈을 마련하겠다면서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마음 좋은 지광은 아이고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결국 20만 원의 보증금만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도 얼마 전까지 자금이 빠듯했던 사람이라서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이춘길네 4인 가족이 601호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고사하고 남은 보증금 10만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광이 고민하던 끝에 그를 찾아가는데 이때 이춘길은 아유 제가 칭다오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부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부모님 식사를 자기가 제대로 챙길 수가 없대요. 1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아니 부모님 밥을 못 챙긴다는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광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결국 10만 원을 건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납니다. 지광이 601호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은 구했는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발 한 번만 더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광은 그의 사정이 여전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빌려줬죠. 근데 이때는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어서 이걸 다 줍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요. 아니 이씨 언제 돈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이춘길이 다짜고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악덕 업주를 만났대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심지어 또 돈을 구걸하고요. 지광은 이번에도 주머니에 있던 푼돈 한 2만 원 정도 꺼내가지고 건네게 돼요. 아니,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보증금으로 이제 1,000위안 2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7만 원 다 이미 그 사람한테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조차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지광이 너무도 사람을 그대로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춘길은 사실 모든 게 가짜였어요. 그의 진짜 의도를 지광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춘길이 여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실제로는 통장 잔고가 넉넉합니다.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그냥 좀 버티면 저 멍청한 집주인한테 돈도 뜯어내고 공짜로 1년을 살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한 거죠. 그렇게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춘길뿐만 아니라 4명의 가족이 다 똘똘 뭉쳐서 지금 601호에서 기생충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편 집주인 지광의 아내가 뒤늦게 지금 보증금마저 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건네줬다라는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아이고, 맘 약한 남편이 당했구나 싶어서 당장 601호에 찾아가요. 아니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임대료도 할인해줬는데 여태 안 내시고 심지어 돈까지 타가고. 아내 장 씨는 빌려간 돈이라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이춘길이 되려 아니 내가 이렇게 야박하고 불친절한 집주인은 내 인생 처음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 돈 한 푼 안 낸 사람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게 지광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이춘길은 여전히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저 멍청한 집주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감금할까? 그럼 돈도 낼 필요가 없잖아. 나 진짜 똑똑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이춘길은 자신의 계획을 아내와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좋대요. 호의적이야. 다들 큰 돈이 굳겠다면서 기뻐하는데 그날 밤 4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납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먼저 성인 남성인 지광을 제압하고 아내 장씨와 2아이를 차례로 집에 초대해서 감금할 생각. 묶어서 침대에 놓아두고 한 번씩 먹을거리나 챙겨주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고 얼른 도망가면 되니까요. 아니 사실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주인들이 사는 702호까지 자신들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꿈을 꾸게 되죠. 정말 황당하죠? 다음날 이춘길과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테이프 2개를 구매했고요. 부모님은 밧줄과 칼, 끈을 구매합니다. 다 같이 나서서 범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11월 14일 이른 아침
이날도 어김없이 지광은 돈을 받기 위해 601호 이춘길의 집을 찾아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째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나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 임대료 내지 않으면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듣고 있던 이춘길은 오늘이 D-Day구나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준비를 시켰죠. 그날 저녁 6시 이춘길이 집에 고장난 게 있다면서 지광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니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일 쫓아낼 건데 뭐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지광이 너무 착해요. 최소한의 집주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601호로 향했죠. 띵동.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이춘길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자 지광이 진정해라. 그래 임대료고 뭐고 다 됐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를 달랬지만 이춘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형씨 이미 늦었어요. 가족들이 나서서 지광의 입에 수건을 물렸고요. 손발을 묶어요. 그렇게 결박된 채 침실에 넣어뒀죠. 이제 다음 타겟은 지광의 아내 장씨입니다. 이춘길이 홀로 702호로 올라갑니다. 띵동. 제가 집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희 집에 좀 내려오시겠어요? 돈을 준다는 말에 장씨는 흔쾌히 601호로 따라갔죠. 그리고 집에 들어선 순간 또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녀를 제압하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지광과 달리 저항이 거셌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전에 남편이 내려간 후에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봉변을 당했으려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는 어린 애들이 있고. 장씨는 필사적으로 막 온몸을 비틀었고요. 결국 결박을 풀어내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요. 이춘길은 이 여자의 비명을 이웃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범행이 발각될 바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춘길과 아버지 이종식이 장씨의 코와 입을 세게 틀어막았고요. 잠시 후 그녀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질식사로 사망했어요. 사실 애초에 계획은 납치와 감금이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춘길은 오직 다음 계획만 생각합니다. 바로 702호로 올라갔고 이 집 애들을 처리하는 게 목표였어요. 밤 8시쯤 막내 아들 8살 지룡과 마주합니다. 너네 부모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셨어. 아저씨 집에 가서 놀고 있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8살 꼬마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 따라 나섰고 601호에 들어선 순간 아이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또 살인이 벌어졌어요. 근데 남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큰딸 지설입니다. 얼마 후 이춘길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다시 702호로 올라갑니다. 좀 집에 늦게 들어온 16살 지설이 혼자 있더라고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었죠. 띵동. 지설이 문을 열었고 순간 이춘길과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이의 입과 코를 막고 마구 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냥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이춘길이 아버지한테 나는 여기 남아서 지설을 처리할 테니까 아버지는 집에 가셔서 그 침실에 가둬둔 지광을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났고 잠시 후 그는 의식을 잃은 지설을 성폭행하기에 이르렀죠. 밤 11시 30분 이춘길은 마지막으로 지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을 뒤져서 현금 100만 원 시계를 훔쳤고 유유히 601호로 돌아왔죠. 다음 날인 15일 아침 7시 4명의 일가족을 살해한 이춘길 가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베이징으로 도주합니다. 가장 먼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건 지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죠. 며느리와 손녀까지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동생한테 좀 니네 오빠가 연락이 안 된다 알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동생도 마침 전날 저녁 조카 지설이 고모, 우리 엄마 아빠가 밤 늦었는데 아직 오질 않아요. 무서워요. 라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가보고 싶었지만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좀 가보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인데 오빠 집을 문득 봤는데 불이 훤히 켜져 있더라고요. 다 돌아왔구나 싶었고 내일 들리지 뭐. 방문을 또 한번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띵동 오빠 언니 702호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어요. 아니 어젯밤 불은 켜져 있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 이때 여동생이 불길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경찰은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바닥에 지설이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하의는 벗겨진 채 폭행의 흔적은 여기저기 여실했죠. 하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동생이 사실 우리 오빠가 601호에 사는 세입자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라는 걸 알렸고 잠시 후 경찰이 그곳으로 달려가요. 601호 문을 열고 세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데요. 지광은 침대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고 아내 장 씨와 막내 아들 지룡은 시신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얼굴에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죠. 범행 후에 테이프로 확인 사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즉시 언론에 알리고 CCTV를 통해 이충길 가족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6일 저녁 베이징에 있던 이충길 가족 4인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조사가 이어졌고요. 일가족을 이렇게 몰살한 이유가 단지 임대료 좀 아껴보겠다라는 데서 경찰 또한 경악합니다. 게다가 16살 소녀를 성폭행까지 해? 너무도 괘씸하잖아요. 재판이 시작됐지만 결과는 뻔해요. 이충길은 강도, 고의살인, 강간 혐의로 전 재산 몰수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내와 부모들 역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사형이 선고됐어요. 추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 2,500만 원을 지불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고요. 범인 4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8년 9월 사형이 집행됩니다. 중국에서는 유례없는 일가족 몰살과 동시에 범인 일가족 사형 집행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자 가장 지광은 한평생 정직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배려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던 삶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 보상을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모든 게 평탄할 것 같았던 인생에 이충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경계심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게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상하이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여긴 중국에 혹여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주 삼엄하게 심사를 하는 곳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웅성웅성 순찰대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냐고? 자, 이날 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인물은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해 막 상하이에 도착한 한 승객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의 그는 허레이라는 남성의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권을 딱 본 직원은 금세 이상함을 눈치챘죠. 누가 봐도 사진과 외모가 너무 달랐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곧장 그는 체포됩니다.
성까지 바꿔가면서 중국에 들어오려던 그녀. 그녀의 진짜 이름은 천단레이였습니다. 천단레이는 금세 사정을 털어놨어요. 사실 이 허레이라는 남성은 내 친구고 나는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셔서 급히 중국에 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여권을 빌린 겁니다. 라고 좀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죠. 근데 이마저 황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권의 주인 허레이 그리고 이 천단레이는 혼인한 관계였어요. 부부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여권을 들고 여기 중국에 온 거예요? 이것 좀 뭔가 수상하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05년 8월 30일, 이번엔 미국 인디애나주의 도시 라피엣에서 한 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됩니다. 동네 야외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거였어요.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 3개가 꽁꽁 묶인 채 들어있습니다. 차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막 주변엔 기분 나쁜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경찰이 즉각 문을 개방하고 문제의 봉투를 열자 그건 토막난 사체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8살이던 중국 남성 허레이. 네, 천단레이의 남편이죠. 그런데요, 이 죽은 남성 허레이, 그는 사실 자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던 엘리트 출신입니다. 중국 초인류 대학으로 인정받는 칭화대 출신이었고요. 당시 그 미국 라피엣에 있는 명문 퍼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경찰은 즉각 허레이의 주변을 수소문했고 마침 며칠 전에 그의 아내가 미국을 아예 떠나서 중국으로 갔다는 걸 확인합니다. 천단레이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죠. 혹시나 몰라 정리하자면 지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고 용의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튀어버린 상황이에요. 문제의 천단레이, 이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요. 그녀 또한 남편 허레이와 마찬가지로 명문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수지였다고 해요. 대입 당시에 쓰촨성 지역의 전체 수능 응시자 77만 명 가운데 5등을 했을 정도니까요. 원체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대학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조용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 좀 한다, 머리 좋다라는 축에 속했는데 막상 그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이는 명문대에 와서 보니까 사실 중국 전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녀의 자존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그로 인해 우울하고 또 외로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천단레이의 삶에 작은 빛이 비추어요. 교양 수업을 받던 중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에게 연필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이름도 묻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허레이였고요. 허레이는 천단레이가 좀 내성적이었잖아요. 그것과 달리 아주 활발한 성격에 또 푸근한 미소를 갖고 있는 따뜻한 남성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수업을 학기 내내 들으면서 점차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때 사실 천단레이한테는 자기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통했는지 허레이도 천단레이의 그 귀여운 외모, 또 지식이 많고 똑똑하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요. 그렇게 둘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인생 처음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갖게 되면서 행복을 만끽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후 천단레이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내성적이고 좀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지도 교수님한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무례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천단레이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 학교에 있는 건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석사 학위를 따기로 결정하죠. 사실 이 결정에는 허레이와의 관계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자,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즉, 졸업이라는 건 곧 이별을 의미합니다. 남자친구 허레이,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아. 혹시 졸업하고 이별하면 다른 여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단 레이가 떠올랐던 게 만약 우리 둘이 같이 미국 유학을 간다면 어떨까?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 타지에서 우리 둘만 딱 붙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녀가 허레이한테 미국 유학을 제안해요. 근데 다행히 뭐 이 두 사람이 다 머리가 좋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허레이 역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2001년 1월 천단 레이는 퍼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보장받으며 먼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리 진짜 좋았나 봐요. 하지만 학생 비자를 좀 빨리 받은 그녀와 달리 허레이의 비자 발급이 자꾸만 늦어졌어요. 그럼 천단 레이는 어때요? 너무 불안하잖아. 혹시 이러다가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허레이를 남편 신분으로 자기가 초청하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되면 급히 혼인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둘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요. 비자가 나오면서 같은 해 11월 허레이 역시 미국행에 오르게 됐죠. 그 또한 마찬가지로 퍼듀 대학의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중국 엘리트 부부가 미국 생활을 새로 시작한 건데 과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미국에 있던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죠. 같이 집에 살죠. 부부니까. 장을 볼 때나 동네 공원에 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였다고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 부부는 정말 완전 껌딱지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허레이는 워낙 친화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금세 자기만의 지인들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반면 아내 천단 레이는 이 대학원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막 화가 폭발하더니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도 교수가 나서가지고 막 달래고 상담도 해주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거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다.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의지하고자 했죠. 근데 남편이 좀 T였던 것 같아요. 무작정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이건 네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 야, 이건 네가 선을 좀 넘은 거지. 이러면서 상대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점점 천단 레이는 이게 섭섭함이 쌓여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곧이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2003년 1월 천단 레이가 유학 온 지 약 2년쯤 됐을 무렵인데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연구팀에서 배제당했고요. 아니 이러면 힘들게 유학 와가지고 지금 졸업마저 못하게 생긴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때 남편 허레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온갖 인맥을 동원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 교수까지 연결해주죠. 그 결과 가까스로 석사를 마쳤고 바로 이어서 박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외톨이는 어디 가나 외톨이죠. 연구를 혼자서 끙끙 준비하니까 점점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왜 집에 없어? 어디 간 거야? 내가 집에 왔는데 왜 없냐고. 빨리 와야지. 거의 편집증적으로 남편에게 집착했어요. 하루하루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남편이 나가는 모임들까지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어느 순간 내 남편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뻗어갔죠.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말다툼이었는데 이 천단 레이가 화에 대한 좀 이슈가 있잖아요. 점점 과격해지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거나 막 핥히는 거에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헤어짐, 이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한 번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툼이 또 생겼는데 참다 못한 허레이가 이럴 거면 정말 이혼해 하고 그 이혼이라는 금지어를 내뱉은 거예요. 그러자 천단레이가 막 극도로 흥분합니다. 네가 감히 이혼을 언급해? 하면서 같이 죽자면서 운전하던 핸들을 확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차가 나무에 그대로 곤두박질 쳤죠. 다행히도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은 정말 얼마나 시급했을까요? 아내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남편한테 각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 내용은 1번, 나는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는다. 2번, 나는 아내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3번,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그 천단레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별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엔 그녀의 가정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단레이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약간 남편한테 자격지심이 있었고요. 이게 곧 의부증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나 대신에 더 잘난 여자랑 바람 피우겠지? 바람 필 거야. 분명 할 거야. 막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 엄마는 아빠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몰래 일하는 대학교에 찾아가서 여자 동료와 같이 산책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가서 뺨을 때렸어요. 남편도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혼하자 하면 엄마가 막 식칼 들고 자해 소동 벌이고 천단레이는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딸인 천단레이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혼이 죽음만큼이나 공포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천단레이의 머릿속은요. 이미 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집착, 의심을 넘어서 허레이가 나를 이용한 거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이 미국에 오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함이라고. 그 사실 자기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산다라는 막 망상에 꼬리를 잇는 거예요. 이거 왠지 엄마의 길을 좀 따라가는 것 같죠? 그러던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 가까운 중국인들 부부가 모여가지고 저녁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남편 허레이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말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언제 듣지 이혼? 환영이야. 이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누가 듣든지 간에 좀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아내인데 말이에요. 천단레이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가 치밀었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로맨틱하고 또 그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약간 유혹하는 그런 눈치죠. 그러다 순간 여보, 영화 원초적 본능 알지? 우리 그거 따라해보자 라고 갑작스럽게 제안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준비한 천을 가져와가지고 남편 눈을 가리고 준비해둔 수갑을 손에 채웁니다. 남편도 막 당황하죠. 당신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막 하는 거예요. 이때 천단레이는 악마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물, 시퍼런 칼을 뽑아들더니 눈을 가리고 수갑이 채워져 있는 남편, 그의 가슴에 그대로 내리꽂아버립니다. 남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그리고 가슴에선 피가 솟구쳤고요. 천단레이에 따르면 그제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울면서 이제 911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급 수술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목숨을 건져요. 칼이 심장을 피해갔던 거죠. 천단레이는 바로 경찰에 체포됐고요. 이건 범죄가 명백하니까요.
즉각 그녀는 대학원에서 제명당했고 여권을 뺏긴 채 구금당하게 되는데요. 와,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 있는 허레이 가족과 지인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막 손살이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허레이의 행보가 뜻밖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천단 레이를 위해서 하나로 한 500만 원이 넘는 보석금 지불하고 빼와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고용해 줍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 경찰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천단 레이로서는 어쨌든 감옥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허레이와 함께 있을 수는 없었죠.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결과를 좀 예측하고 마지막 호의를 베푼 것 같기도 해요. 보석금으로 빼내줬지만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할 테고 대학원도 제명됐고 그러면 마지막은 중국으로 추방이거든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2005년 8월 천단레이의 미국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얘기 재산이며 집이며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잠시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풀고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8월 19일 두 사람은 저녁부터 이혼 문제를 두고 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거의 한풀 꺾여가지고 잠에 들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6시 아내 천단레이가 자고 있던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래요. 앞으로 우리 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 너무 황당해요. 어젯밤에 다 싸우고 이혼하기로 한 건데 이걸 아침에 이렇게 새벽부터 깨워서 날 또 물어. 이제 우리 끝이다. 이혼을 좀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짜증스럽게 돌아눕게 됩니다. 이때 천단레이가 남편의 등을 한참이나 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서 서랍장으로 가더니 거기서 미리 사둔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듭니다. 팡!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섬뜩한 파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천단레이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두고 그 옆에서 무려 7일간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울부짖고 슬퍼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이놈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맞다. 내가 죽인 거지? 하면서 막 오락가락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시신이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냉장고에 넣기엔 왜소한 그녀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칠에 걸쳐서 허레이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해요.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았죠. 그리고 외진 주차장에 차체로 유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이 범죄가 발각될 거란 걸요. 그리고는 황당하게도 남편의 여권을 들고 자국인 중국으로 도망친 거죠. 자, 그런데요. 천단레이는 자기가 중국으로 온 게 절대 도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남편을 잃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허레이와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돌아버리겠죠. 하지만 이미 여권은 압수당한 터라 남편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머리 자르고 남성인 척 입국했지만 그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천단레이가 입국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허레이의 부모였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지금 어디니? 라고 막 물었죠. 그랬더니 이때 천단레이가 아주 그 싸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는 그날 그녀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2006년 9월 재판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건 미국이지만 중국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건 범죄자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글쎄요. 중국은 형벌에 있어 워낙 가혹하니까 사형을 받을까 싶기도 했죠. 네, 예상대로 천단레이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져요.
완전 반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중국에서 있는 어떤 형벌의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형을 받긴 했지만 2년간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 사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상 중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사건 관련 자료가 죄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도 증인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허술하게 판결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후 천단레이는 몇 번의 재판을 거쳤고 추가 감형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참 운도 좋죠? 아니면 중국이 좀 초엘리트 출신이다 해서 봐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녀는 약 20년의 복역을 마치고 내년인 2025년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서 많은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범인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트 출신이다라는 점이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또 지속적으로 그녀가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거다 라고 진술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중국 판사의 감정을 좀 말랑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이러면 유가족은 얼마나 억울해요. 말도 안 되죠. 그녀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살인입니다. 2025년에 출소하는 천단레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요. 감옥에서 나가면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이토록 가증스럽고 얄밉게 느껴지긴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